안녕하세요,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모 광역시에 사는 곧 70을 앞둔 평범한 노인네입니다. 이 나이에 뭐 대단한 유희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썰밤님이 읽어주시는 사연 들으면서 울고 웃는 게 유일한 낙이네요. 오늘은 특별히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 제가 너무 끔찍하고도 기막힌 일을 겪었지 뭐예요. 자판치는 게 서툴러 손녀딸에게 부탁까지 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 부디 다들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또래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옛날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특히 가난한 농사꾼집 막내딸로 태어났던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자랐죠. 공부에 소질이 있었지만 형편이 안 돼 학교를 오래 다닐 순 없었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막내에 계집애이기까지 한 저에게 공부는 사치였죠. 어느 정도 머리가 큰 뒤로는 집에서 언니들을 도와 살림을 꾸려나가고요. 오빠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네요. 하지만 제게도 빛나는 청춘의 시기는 찾아왔어요. 18 꽃다운 나이에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죠. 그 사람은 저와 같은 동네에 살던 3살 많은 오빠였는데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키도 훤칠하고 목소리도 좋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수더분한 사람이었죠. 마을 청년회에서도 인기가 많아 많은 처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네요. 저희 셋째 오빠 친구기도 해서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는데요. 그럼 저는 왠지 부끄러운 마음에 방 안으로 숨어버리곤 했어요. 그러다 셋째 오빠가 찾으면 주전부리를 내어놓으며 그 사람과도 짧게 인사를 나눴죠. 영숙이 못 보던 새 많이 컸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그렇게 짧은 인사만 몇 번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요. 이 처녀 총각이 서로 눈 한 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까진 설마 제가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장터에서 마주친 게 계기가 됐어요. 영숙이 아니야? 혼자 왔어? 네, 언니 심부름으로 반찬거리 좀 사러 나왔어요. 이런 데서 보니까 반갑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에 들린 커다란 바구니를 바라봤어요. 그거 무겁겠는데? 내가 들어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뭐가 괜찮아. 여자가 이런 거 들면 손목 나가요. 내가 들어줄 테니까 같이 집에 가자. 그 사람은 제 손에서 바구니를 가져가더니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섰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뒤를 따라 나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꽤 멀었는데 그는 그 시간 내내 제게 이런저런 말을 걸어줬어요. 하지만 남자와 단둘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처음이었던 저는 예, 아니요, 단답으로만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죠. 그러자 문득 그 사람이 제게 묻더군요. 영숙이는 참 조용하네. 오빠랑 얘기하기 싫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부끄러워서요. 그 말을 듣자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앞으로 길에서 보면 인사도 하고, 알겠지?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부쩍 친한 척 말을 걸었고요. 자연스럽게 시시콜콜한 대화도 늘어났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그저 동네 오빠와 아는 동생 사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불쑥 제게 말하더군요. 영숙아, 너 요즘도 장터 자주 가? 네, 가죠. 왜요? 그럼 다음에 나도 같이 가도 돼? 네? 왜요? 그 말에 그가 멋쩍은 듯 미소를 지었어요. 왜냐니? 바구니가 너 혼자 들기엔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저번에도 내가 들어줬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저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혼자 잘하는 거야 알지. 그래도 내가 도와주면 너도 좀 편할 거 아니야. 싫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 사람 나름의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하지만 남녀 문제에 있어서 무지렁이에 가까웠던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고요. 그저 참 우리 오빠들하고는 다르게 친절한 사내구나 싶어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한 날, 그는 정말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영수가, 오늘은 내가 네 짐 꺼내줄게. 가자. 그날 장터로 가는 그 길이 왜 그리도 짧게 느껴지던지요. 문득 그런 생각도 했네요. 이 사람과 평생 이렇게 나란히 걸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어쩌면 그 사람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던 그가 문득 제게 말했거든요. 영수가, 근데 넌 왜 이렇게 웃는 모습이 예뻐? 네?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뭐 평범한데요. 평범하기는 넌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귀엽고 착한 사람이야.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괜스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장을 봐 돌아오는 길에 불쑥 그가 묻더군요. 영수가, 이대로 집에 가긴 좀 아쉬운데 우리 저수지 쪽으로 돌아서 갈래? 그쪽에 들꽃이 많이 피었더라.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네, 저는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저수지로 나란히 걸어갔어요. 바람이 살랑거리는 초여름 저녁이었고 들판엔 그의 말처럼 들꽃이 가득 피어 있었죠. 그 모습을 기분 좋게 바라보는데 문득 그 사람이 제 옆에 바짝 다가와 섰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영수가, 사실 내가 요즘 너랑 있는 게 너무 좋거든? 네 웃음소리, 네 말투, 네가 밭에서 일할 때 땀 흘리는 모습까지 다 좋아. 이런 말 갑자기 해서 놀랐을 거 아는데 하지만 이건 꼭 말하고 싶었어. 나 너 좋아한다. 그의 진지한 고백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바라봤죠. 그러자 그가 조심스레 다시 묻더군요. 너도 혹시 나랑 같은 마음이면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가 커다란 손으로 제 손을 꼭 쥐며 말하더군요. 영수가 고마워.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나 믿고 같이 걸어가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그와 저는 조심스레 연애를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한가로운 들판이나 작은 저수지를 산책하고 장터에서 마주칠 때면 남들 모르게 수줍게 눈짓을 주고받곤 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셋째 오빠에게 저희 사이를 들키고 말았어요. 아버지를 닮아 특히 가부장적이었던 셋째 오빠였던지라 축하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예상 밖으로 더 크게 화를 내더군요. 야, 박장식, 너 미쳤냐? 어디 건드릴 여자가 없어 내 동생을. 건드렸다니 표현이 좀 그렇다. 나 진심으로 영숙이 좋아해.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라고. 그런 놈이 왜 날 속이고 몰래 만난 건데? 됐으니까 다신 내 동생하고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오빠는 친구와 동생이 자기를 감쪽같이 속이고 몰래 연애하고 있었다는데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런 오빠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졸지에 생이별을 하게 되니 너무 속상하더군요. 오빠가 뭔데 창식 오빠랑 날 못 만나게 하는데?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시끄러! 조그만한 게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는 남자나 만나고 다니고. 아버지나 큰형한테 말해버리기 전에 그냥 조용히 있어. 오빠는 막무가내였어요. 아예 제 바깥 출입도 금지시키고요.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했죠.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건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용감하게도 정면 승부를 선택했죠. 바로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 앞에서 저를 달라고 한 거였어요. 맞아요. 청혼을 한 거였죠. 아버님, 저 진심으로 영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평생 책임질 각오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영숙이 제게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침묵이 어찌나 무섭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입만 바라봤는데요. 잠시 후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창식아, 네 마음은 알겠다만 너희들 다 아직 어리다.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넌 책임질 자신이 있다고 했지만 너도 아직 학생 아니냐?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여자를 책임진다는 거냐?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친구는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다부진 얼굴로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더군요.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도 전 영숙이 없인 못 살 것 같습니다. 전 그러시다면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 그만두고요. 장사든 뭐든 바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열심히 일해서 영숙이 절대 고생 안 시킬게요. 부디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 다니고 있던 학교까지 그만둔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더군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기만 했죠. 결국 어머니가 먼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난 창식이가 참 듬직한 청년 같아 보여요. 영숙이도 이만한 남자 또 만날 수 있을까 싶고요. 그냥 한번 믿어보죠, 네? 어머니의 부드러운 설득에 아버지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다. 창식이 네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내가 굳이 막진 않겠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약속해라. 우리 딸 절대 울리지 말고 항상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그 약속 못 지키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예, 아버님.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냈고요. 얼마 안가 남자친구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렸어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흔쾌히 절 받아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됐죠. 아버지는 기왕 허락한 거 굳이 대학을 그만둘 필요 없다고 졸업 후 천천히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진 저희 둘의 생계를 부모님들이 책임지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결혼하면서 남다른 책임감이 생긴 걸까요? 남자가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 한다며 기어이 대학을 그만두고요. 아는 형과 함께 유통사업을 시작했네요. 대도시에 터를 잡는 게 필수라 자연스럽게 저도 남편을 따라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가진 건 적었고 타지 생활도 쉽지 않았지만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가 행복했네요. 그러던 중 남편과 동업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졸지에 회사를 혼자 운영하게 된 남편은 여러모로 힘들어했죠. 아직 사업 초기라 자금도 부족했고 거래처를 뚫는 일도 쉽지 않았거든요. 꼭두 새벽에 나갔다가 늘 한밤중에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여보,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제가 물으면 남편은 피곤에 젖은 얼굴로도 지그시 웃곤 했어요. 힘들긴. 난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만 곁에 있으면 다 괜찮아. 아이고, 다 죽어가는 얼굴로 말은 청산유수네. 그럼 당신이 그랬잖아. 난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떠다닐 것 같다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든 더 힘을 내게 되더라고요. 빠듯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요. 밀린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봉투 붙이기 같은 이런저런 소일거리로 돈을 벌었죠. 그러는 새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갔고요. 큰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남편의 사업이 드디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뛰어다닌 덕분에 거래처도 크게 늘어났고요. 매출도 가파르게 상승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는 월세로 살던 낡은 빌라를 벗어나 새 아파트로 이사할 정도로 형편이 나아졌어요. 이후의 생활은 뭐랄까요? 마침내 긴 터널을 벗어난 듯한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점점 더 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저는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하며 가정을 지켰죠.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엔 예쁜 딸도 태어났어요. 두 아이는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은 남매로 잘 자랐고요. 남편은 일로 바쁜 틈틈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다정한 아빠로 살았죠. 세월이 흘러 남편의 사업은 점점 번창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요. 저희 가족도 한층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걱정거리도 생겼네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진학 문제로 바빠졌고요. 남편도 중견기업으로 회사가 커지면서 사업 스트레스가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와 여행을 가거나 동네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달래곤 했죠. 여보, 이제 나이 먹었나 봐.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무슨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해. 우리 아직 50도 안 됐는데. 100세 시대라잖아. 애들 자리 잡고 결혼할 때까지 건강해야지. 그래, 그래야지.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나도 회사 정리할게. 그때 우리 둘이 당신이 좋아하는 제주도에 내려가 살자. 남편이 그리는 노후를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사이좋게 늙어갔고요. 그 사이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죠. 물론 그 빈자리가 아쉽긴 했지만 남편과 다시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기도 했어요. 늘어난 둘만의 시간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냈죠. 남편은 종종 제게 여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알아?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라는 말로 저를 웃게 했네요. 하지만 그렇게 평온했던 시간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남편의 교통사고로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아직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남편이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한 날이었죠. 다른 지역에 있는 거래처를 들리기로 했다면서 말이에요. 그쯤 남편이 유난히도 살이 내리고 표정도 어두웠거든요. 원체 제 앞에선 힘든 티를 안 내는 사람이긴 했지만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렇다고 남편이 닥달하면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라 때가 되면 말해주겠거니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를 돌아보며 그러더군요. 여보, 저기 있잖아. 어? 왜, 무슨 일 있어? 만약에 우리 회사 망하면 그럼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 뜬금없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원체 경기가 어려우니 하는 말이지. 내가 괜한 말했어. 신경 쓰지 말어.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그쯤에 태어난 손주를 봐주려고 아들네 집에 건너가 있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안 좋았죠. 며느리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 밥도 차려주고 살림도 봐주다 보니 날이 금세 어둑어둑해졌는데요. 슬슬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일어나려는데 문득 핸드폰이 울렸어요. 상대방이 경찰이라고 자기 정체를 밝힌 순간부터 심장이 쿵쿵 뛰더군요. 경찰이 대체 왜 저한테 전화를... 박장식 씨 아내분 맞으시죠? 지금 바로 땡땡병원으로 와주세요. 이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입니다. 네? 그게 무슨... 길게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응급입니다.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한다니까 빨리 와주세요.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집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를 부둥켜 안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제발 별일이 아니길 바랬건만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남편분이 사고 당시 큰 트럭에 치였는데 워낙 피를 많이 흘리셔서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담당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옆에서 며느리가 절 부축하며 물었지만 더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면서 전 그대로 정신을 잃었네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뒤늦게 도착한 아들이 웬 낯선 남자를 향해 죽일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남자의 정체는 화물트럭 운전수였는데요. 알고 보니 사고의 원인은 그 트럭 운전수의 졸음운전 때문이더군요. 그날 밤새 새벽 장거리 운전을 하고도 바로 무리해서 일을 받은 운전수는 운전 중 그만 깜빡 졸고 말았고요. 순간 핸들을 놓치며 교차로를 통과하던 남편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거였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트럭 운전수는 전과도 없고 평소엔 성실히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사람이 고의로 그랬건 실수로 그랬건 남편을 죽게 했다는 사실만은 달라지지 않는데. 아들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었겠죠. 급기야 트럭 운전수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더군요. 이 개자식!
누굴 죽이려고 날밤을 샌 상태에서 트럭을 몰아?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럼 우리 아버지 살려내! 살려내라고 이 자식아! 아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 양반도 죄책감이 어마어마했는지 그걸 고스란히 맞아주더라고요. 결국 아들도 더는 때리지 못한 채 분을 삭히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는데요. 그러자 트럭 운전수가 이번엔 제 쪽으로 다가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잠깐 졸아서 이런 몹쓸 사고가... 정말 염치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80이 넘은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치매기가 있으셔서 제가 없으면 저희 어머니도 살 길이 없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봐서라도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그 눈물 섞인 애원에 바로 그 트럭 운전수를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그는 끈질기게 찾아와 선처를 요구했고요.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봤자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 그냥 합의해줬죠. 저희가 합의금이 간절한 형편도 아니었고 형량도 졸음운전의 경우 음주운전보다는 더 형편없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합의서를 써주면서 트럭 운전수에게 그랬죠. 앞으로는 절대로 졸음운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순간의 실수였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내 남편은 다시는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도 잘하세요. 그것만이 저랑 먼저 간 그 사람한테 사죄하는 길일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운전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지만 저는 끝내 그를 보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남편의 장례식 치르고 나선 아예 자리에 들어 누웠죠. 도무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울었고 조금씩 삶의 의욕을 잃어갔죠.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뒤 갑자기 경찰과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탈세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였죠. 처음엔 그럴 리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저희 집을 찾아오면서 제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죠. 이 장례식장에선 경우가 아닌 것 같아 참았는데 실은 직원들 월급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사실 몇 년 회사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사장님 돌아가시기 직전 몇 달간은 아예 운영이 안 될 정도로요. 늘 저희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 미안하다 하셨는데 저희들 다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기에 믿고 기다렸죠. 근데 그게 설마 사장님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고 탈세해서 그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건 아직 밝혀진 사실도 아니고 이미 경찰이랑 국세청에서 연락 왔으면 끝난 거죠. 됐고 당장 직원들 밀린 월급부터 돌려주세요. 차압당하기 전에 받을 건 받아야겠습니다. 다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우린 사장님 믿고 이 악물고 버텼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놓고 무책임하게 가버리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직원의 울분에 찬 외침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말도 않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믿을 수 없었죠. 마지막에 가기 전 내게 하려던 말이 이거였나 싶고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붙잡고 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어쩌겠어요. 제가 가진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주고요. 국세청에서 날아온 과징금도 전부 정리했죠. 그렇게 빚잔치를 하는 과정에서 집과 재산도 전부 처분해야 했네요. 다 늙어 빈털터리가 된 것보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난 도대체 어떤 사람과 수십 년 넘게 살아온 것인지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매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그러나 답은 없었고 남편의 빈자리는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자식들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던 걸까요?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지금 집 월세 나가는 것도 아깝고. 엄마 혼자 있으면 더 힘들기만 하잖아요. 지영이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는 게 영 내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혼자 울분에 찬 삶을 살다 그냥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로 했죠. 아들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며느리도 저를 진심으로 반겼고요. 어린 손주는 보고만 있어도 절로 미소가 그려졌죠. 육아와 살림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도와주면서 아직은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네요. 하지만 애들은 왜 그리도 빨리 크는지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손주는 초등학생이 되어 집보단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자연스레 시간이 많아진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면서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더군요. 천성이 낯을 많이 가리기도 했고 한평생 남편과 자식들만 보고 살아서일까요? 그 나이에 만나서 편하게 수다를 떨 만한 변변한 친구 하나 없더군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골프 한번 배워보시는 게 어때요? 어? 갑자기 웬 골프?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이거든요. 저희 동네 스크린 골프장에도 어르신들 모임이 있던데 한번 나가보세요. 됐다. 이 나이에 골프는 무슨...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해보세요. 아버님도 생전에 골프 좋아하셨잖아요. 집에 골프채도 그대로 다 있고요. 처음엔 낯선 모임이 부담스러워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설득에 결국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죠. 그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줄은 말이에요. 골프 모임에 처음 나갔을 때는 많이 낯설었어요. 제가 워낙 몸치라 처음 해보는 운동이 어렵기만 했고요. 모임 분들도 다들 각자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아서 저 같은 초짜가 낄 자리가 없겠구나 싶었죠. 한두 번 나갔을 때 영 적응이 안 돼서 더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요. 입구에 있는 직원 아가씨에게 막 관두겠다고 얘기를 하려는데 그때 웬 신사분이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이번에 새로 오신 분 맞죠? 지난번에도 봤던 것 같은데 인사도 못 드리고 가서요. 반갑습니다. 아, 네. 그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나이가 제 또래로 보였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말쑥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 차영숙이라고 하는데 오늘까지만 나오고 더 안 나올 거예요. 네? 왜요? 그냥 생각보다 어렵네요. 초보라 골프채 잡는 법부터 잘 모르겠으니. 어색하게 웃자 그 신사분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그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래봬도 골프는 제법 치거든요. 네? 아니요, 괜찮은데. 사양 마세요. 우리 나이엔 남는 게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그 신사분은 제가 갈 때마다 적극적으로 골프를 가르쳐줬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과도 어울릴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더군요. 다들 새로운 영숙 회원님 아시죠? 너무 좋은 분이라 다 같이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럴 게 아니라 오늘 골프 끝나고 밥이나 한 끼 할까요? 제가 사겠습니다. 어머, 너무 좋아요. 아유, 회장님이 쏜다고 하시면 가야죠. 그분은 신사적인 태도와 깔끔한 외모, 그리고 통큰 돈 씀씀이 때문에 모임 안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왕년에 사업을 꽤 크게 해서 모아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저보다 꽤나 연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왜 제게 잘해주는지 의아했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분이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저에게만 유독 친절한 것 같더군요. 저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죠. 문제는 제가 그분의 그런 행동이 싫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었네요. 남편이 죽으면서 아무리 제게 똥을 뿌렸다지만 어떻게 먼저 간 그 사람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들일 수 있나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괜히 자식들 보기도 민망했네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분의 구애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해갔어요. 한 번은 골프 모임 후 다 같이 술 한 잔씩 걸쳤는데 그때 그분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사실 저도 한 15년 전에 집사람 떠나보냈습니다.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영숙 씨도 이 마음 이해하시죠? 그럼요, 저도 잘 알죠. 그치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먼저 간 집사람도 제가 평생 혼자 궁상 떨면서 자기만 그리워하다 죽는 걸 원하진 않을 테니까요. 사실 요즘 제가 영숙 씨 보면 많이 떨립니다. 잊고 살던 옛날의 그 아슬아한 감정이 자꾸만 올라와서 꼭 젊은 시절의 나로 돌아간 것만 같아요. 고백이나 다름없는 그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한 미소로 피하기만 했는데요. 그분은 그 일로 상처를 받은 걸까요? 한 2주 정도 골프장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그분의 안부가 궁금해 애가 타들어갔죠. 그 나이에 어디가 아픈 건 아닐지, 혼자 산다던데 별탈은 없는지.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미 제가 그분을 제 마음속에 들였다는 걸 말이죠.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연락했어요. 그래도 차마 전화는 못하겠어서 문자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죠. 그분은 언제 그렇게 두문불출했냐는 듯이 바로 제가 있는 곳까지 와줬고요. 저희는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죠. 그분과 보내는 시간이 처음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죠. 하지만 이 나이에 그분의 그런 관심이 고맙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기도 해서 도무지 멈출 수가 없더군요. 그분은 항상 절 웃게 해주었고 남편과의 행복했던 옛 기억들을 떠오르게도 했죠. 영숙 씨, 제가 요즘 정말 행복한 거 알아요? 어쩌다 이 나이에 이렇게 영숙 씨처럼 좋은 분을 만나게 됐는지. 저도 그래요. 정말요? 그럼 혹시 앞으로도 날 계속 만나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 남녀 사이로, 그 애인 사이로 말이에요. 그의 고백은 조심스럽고도 간절했어요. 내가 과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지만 더는 그분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 사람과의 연애는 제게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았어요.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골프 모임이 없을 때도 종종 데이트를 하며 영화도 보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어요. 그는 항상 저를 배려하며 다정한 말을 건넸고요. 제가 무거운 짐을 들게 놔두지 않을 정도로 세심했죠. 저는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됐고요. 결국 함께 1박으로 여행까지 가게 됐죠. 사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이런 걸 비난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마음이 무거운데요. 아무리 나이를 먹는다 해도 이 마음만큼은 누구나 다 꽃피는 청춘이잖아요. 불륜 같은 게 아닌 이상 어떤 사랑이든 예쁘게 봐주셨으면 해요. 요즘 황혼 이혼도 유행이라는데 황혼 연애도 유행 못할 게 있나요? 사랑은 나이를 떠나 그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어쨌든 모처럼 만에 여행의 출발부터 신이 났어요.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즈넉한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요. 근처 맛집에 들러 맛있는 식사도 했죠. 마지막으로 산책을 하며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 나이에도 저를 여자로 봐주고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동스럽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막상 숙소 안으로 들어와 그 사람과 정말 단둘이 있게 되자 죄책감이 몰려오더군요. 죽은 남편과 자식들 생각에 얼굴이 화텄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람은 먼저 씻겠다면서 욕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소파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자꾸만 눈앞에 남편의 얼굴이 어른거리더라고요. 결국 가방을 열어 늘 갖고 다니던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역시 이러면 안 되는 거겠지?
당신이 비도덕적인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나한테 참 좋은 남편이었는데 내가 지금 대체 뭘 하는 건지. 물론 사진 속의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저를 두고 먼저 떠나간 남편이 새삼 야속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친구가 목욕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황급히 가방에 사진을 다시 넣으려고 했지만 그보다 그 사람의 움직임이 더 빨랐죠. 혼자 뭘 그렇게 봐요, 영숙 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요. 엄청 뚫어져라 보고 있던데. 그게 실은 우리 남편 사진이에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미안해요. 거짓말로 요령 좋게 둘러댈 재주도 없던 저는 결국 진실을 이실직고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진 것도 잠시. 이내 그가 너털 웃음을 짓더군요. 난 또 뭐라고?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그쯤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나도 아직 먼저 간 그 사람이 그리운걸요. 그치만 이런데 여행까지 와서 남편 사진 본다는 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전혀요. 오히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걸요. 영숙 씨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사랑받아 온 건지 알고 싶어요. 보여주면 안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사람의 진심 어린 표정에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웬걸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 이내 그 사람의 입에서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죽은 남편 성함이 혹시 박창식이에요? 저는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저희 남편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 되물었죠. 맞는데 우리 남편하고 아는 사이였어요? 남편 살았을 때도 장례식장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몇 번 스치듯이 본 게 다예요. 제가 예전에 그 사업했다고 했죠. 그때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워낙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모임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상하네요. 남편은 그런 모임 같은 건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후 분위기는 갑자기 묘해졌어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람은 어색한 표정으로 제 시선을 피하기 바빴고요. 그날 밤 제 몸에 손 하나 대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어요. 옆에 누워 잠든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황당해 전화하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허둥지둥 나왔다고 하더군요. 미안해요, 영숙씨. 너무 급한 일이라. 그럼 절 깨우지 그랬어요. 곤이 자고 있는데 좀 깨우기 그래서 먼저 나왔어요. 옆에 돈도 쓰니까 택시 타고 와요. 홀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찝찝하던지요. 심지어 그 뒤로 남자친구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네요. 영숙씨,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남자친구의 태도가 변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문제는 갑자기 왜 변했냐는 거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리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사진이었죠. 우리 그이 성격상 그런 모임은 좋아하지도 않았고 거래처가 아닌 이상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없었는데 용학 씨가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던 게 너무 이상해. 발작하듯 덜덜 떨다가 다음날 도망치듯 가버린 것도 그렇고. 고민 끝에 저는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아들은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몰랐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눈치가 빠르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아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비밀을 만드는 게 힘들더라고요. 똑똑한 며느리는 바로 해답을 제시해 주더군요.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한데요? 아버님하고 원수 사이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정도면 어머님도 알았을 텐데. 그치? 네가 봐도 이상하지? 네. 그러지 말고 흥신소에 한번 의뢰해보죠. 흥신소? 네. 제 친구 남편이 최근에 바람나서 친구가 흥신소에 의뢰를 했는데 솜씨가 꽤나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렇게 며느리의 추천으로 흥신소에 연락해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저희 남편이 일하던 회사에서 꽤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중역이었는데요. 남편과 지독한 악연으로 얽혀 있더군요. 의뢰하신 분 말입니다. 현용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본명은 현재명입니다. 과거에 남편분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따로 본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꽤나 많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문제라면 어떤? 사업 시작한 자금 출처 말입니다. 그게 전부 돌아가신 남편분 회사에서 나온 거더군요. 맞아요. 남편이 저지른 줄 알았던 탈세와 횡령이 실은 전부 그 사람의 짓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교묘하게 직원들을 속이고 선동해 모든 걸 사장인 남편에게 덮어씌운 거였죠. 경악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흥신소 직원은 남편의 죽음 역시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 트럭 운전수분 말입니다.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 현재명이 그 사람하고 친척 관계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셨죠?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을 뻔했어요. 침착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끔찍한 가능성 때문에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 말씀은 설마...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분의 사고도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은 제 추측이지만 현재명의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남편분을 살해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 뒤의 기억은 사실 없어요.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진실 앞에서 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해버렸거든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흥신소 직원이 절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원래 약속했던 사례비보다 2배를 더 얹어줬네요. 이후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를 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요. 알고 보니 흥신소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째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이 남자친구, 아니 그 살인범이 횡령 비리를 저지른 회사의 사장이라는 거였죠. 심지어 남편이 죽은 이유도 그 사실을 알고 모든 걸 밝히려다 그랬을 확률이 높으니 증거도 갖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뒤늦게 남편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일할 때 쓰던 컴퓨터나 외장하드를 다 그대로 남겨둔 상태였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하나하나 뒤져보니 역시나 그놈이 저지른 비리와 탈세 정황을 남편이 영상과 서류로 남겨뒀더라고요. 전 그걸 들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죠. 다행히 경찰 측에서도 바로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어요. 단순한 횡령 탈세 사건이면 모를까 남편이 살해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남자친구, 아니 이 남편의 살해자인 그놈은 바로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 사이 뭔가를 눈치챘는지 해외로 튀려다가 잡힌 거였죠. 저도 참고인 자격으로 함께 했는데요. 그놈은 절 보자마자 발뺌하더군요. 아니 영숙씨, 지금 대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 박 사장님 밑에서 일했던 직원 맞습니다. 영숙씨 사진 보고 그래서 놀랐던 거고 그래서 연락을 끊었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건 비리랑 횡령으로 회사를 망하게 만든 사장님한테 아직도 원망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박 사장님 살인범으로 신고하다니요. 심지어 그 횡령이랑 비리도 제가 저질렀다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발뺌할 생각 말아요. 이미 증거가 다 있으니까. 대체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건데요? 그건 경찰한테 물어보시죠. 경찰은 그 자리에서 그놈에게 제가 준 자료를 내밀었어요. 명백한 탈세와 횡령 증거 앞에서 그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고개를 쳐들더군요. 그래요, 좋아요. 제가 회사 돈 빼돌렸다 칩시다. 세금 신고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박 사장님을 죽이다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놈의 발뺌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당시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수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백했거든요. 당시 모친 수술비 때문에 돈이 너무 급한 상황에서 친척이었던 놈이 어마어마한 거금을 제시하자 눈이 돌았다고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눈물로 사죄하는 트럭 운전수 앞에서 저는 냉랭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용서는 그때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내가 어떤 심정으로 당신을 용서했는데 어떻게 끝에 끝까지 이렇게 날 기만할 수가 있죠? 아무리 시켜서 그랬다 한들 저희 남편을 차로 친 건 당신이에요. 당신도 그 살인에 가담한 살인자라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잡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제 죄값 달게 받겠습니다. 눈물로 죄를 인정한 트럭 운전수와 달리 그놈은 끝까지 뻔뻔했어요. 모든 증거가 명명백백해지자 더는 잡아떼진 못했는데요. 대신 제게 예정을 호소하며 살려달라 하더군요. 영숙씨,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박 사장님이 뒤늦게 제 횡령과 탈세 사실을 알고 저한테 자수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막 제 사업을 시작한 초기였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더러운 살인자 놈아. 사람을 죽여놓고 어딜 뻔뻔하게.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니 두고 봐.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숙씨 그래도 한때 우리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사랑? 웃기는 소리 하네. 난 너 같은 놈 사랑한 적 없어. 네가 어떤 놈인지 알았다면 진작에 내 손으로 처리했을 텐데. 저는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살인자 놈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그놈은 비리로 축적한 그 많던 재산도 사업으로 다 날리고요. 오히려 어마어마한 빚만 남아있는 상태더군요. 애초에 골프장에서 절 보고 접근했던 것도 돈을 노리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여자와 만나 돈을 뜯어내며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다행히 저는 아직 돈을 뜯기기 전이었고요. 어쨌든 지리한 재판 끝에 그놈은 꽤나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고요. 지금도 감옥에서 썩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말로는 거기서 질 나쁜 깜빵 동기들에게 지켜 꽤나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트럭 운전수도 아직 감옥에 있고요. 그 사람의 노모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본인이 저지른 죄값은 본인이 치러야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한동안은 참 힘들었어요. 바보같이 남편이 그냥 사고로 죽은 줄만 알았던 스스로도 한심했고요. 남편을 믿어주긴커녕 오해하고 원망만 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밤마다 매일같이 남편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죠. 마치 장래 1일차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혼자라면 이겨내지 못했을 텐데 곁을 지켜준 자식들 덕분에 힘을 냈답니다. 곧 명절이 다가와 그런가 또 남편 생각이 나네요. 부디 여러분 곁에 아직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잘해주시길 바래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